시아버지 통장 잔고가 0원이었어요. 2개월 동안 다정하게 돌봐주던 간병인,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한 짓은 82세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자 가족들은 다정한 성격의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간병인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으며 퇴원 후에도 집까지 찾아와 계속 간병을 자처하더군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간병인은 가족들의 방문을 제한하며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으려 했죠. 어느 날 제가 안방문을 열었을 때 시아버지와 간병인이 거실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간병인은 시아버지가 오빠 같아서 그랬다고 둘러댔지만 시아버지는 오히려 그녀와 함께 살고 싶다며 화를 내셨어요. 며칠 뒤 간병인이 그만뒀고 시아버지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셔서 통장을 확인했더니 시아버지 통장 잔고는 0원이었으며 3천만 원이 2개월 동안 모두 사라진 거였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가 왜 그토록 간병인을 감싸려 했는지 그리고 간병인이 어떻게 시아버지를 조종했는지 알게 되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개월 전 82세 시아버지가 갑자기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남편이 급히 119에 신고했고 저도 뒤따라 병원으로 달려갔으며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뇌졸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고 앞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녀야 했고 저도 아이들을 돌봐야 했으며 시아버지를 24시간 돌볼 여력이 없었죠. 병원 측에서 간병인을 소개해 주셨고 저희는 면접을 통해 50대 초반의 한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다정하고 친절했으며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정성스러웠죠. 시아버지께서 밥을 드시지 않으려 하시면 그녀는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드렸으며 시아버지는 그녀를 매우 따르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안심했습니다. 정말 좋은 간병인을 만났구나.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하신 지 2주가 지났을 때 그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들렀다며 웃으며 말했고 시아버지는 그녀를 보자마자 매우 기뻐하셨죠. 저는 차를 대접하며 고맙다고 인사했고 그녀는 시아버지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계속 집으로 찾아왔고 저는 조금씩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남편의 동생이 시아버지를 뵈러 왔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문 앞에서 막아서며 시아버지께서 지금 쉬고 계신다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말했죠. 남편의 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간병인이 가족의 방문까지 통제할 권리가 있나?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을 막지 말아달라고 시아버지도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시아버지께서 피곤해 하시니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안 된다고 자신이 시아버지를 가장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였죠. 시아버지와 간병인이 함께 웃고 있었고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즐거워하시니 다행이지.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간병인이 너무 자주 온다며 이제 그만 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죠. 하지만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시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며 그녀 없이는 못 산다고 말씀하셨고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시아버지께 드릴 과일을 준비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시아버지와 간병인이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간병인은 시아버지의 손을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고 계시냐고 물었지만 간병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떼며 대답했죠. 시아버지께서 손이 시리다고 하셔서 따뜻하게 해드린 것뿐이라고, 오빠 같아서 그랬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데 왜 그러냐며 그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았고 우리는 간병인을 당장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죠. 다음 날 저는 간병인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시아버지를 직접 돌보기로 했으니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인사했습니다. 간병인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고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린 뒤 집을 나갔죠.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돈이 좀 필요하다며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깜짝 놀랐죠. 시아버지는 평소 검소하신 분이었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시아버지는 친구에게 빌려줄 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통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통장을 확인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2개월 전만 해도 3천만 원이 넘게 있던 돈이 모두 사라진 거였죠. 저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고 거래 내역서를 뽑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난 2개월 동안 매주 1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했으며 그 돈은 모두 간병인에게 건넨 것이었죠.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집의 월세가 시아버지 명의 자동이체로 결제되고 있었고 생활비까지 매달 시아버지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병인 조카 명의로 된 대출까지 시아버지께서 보증을 서 계셨죠. 저는 즉시 간병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간병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남편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간병인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보증선 대출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지만 간병인은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자발적으로 주신 돈이며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시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자발적으로 돈을 주셨다면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했고 변호사는 시아버지의 인지 능력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께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주셨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막막했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왜 병원에 가야 하냐며 화를 내셨지만 저희는 정기 검진이라고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시아버지께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셨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아버지께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뇌졸중 이후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판단 능력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시아버지는 진단 결과를 듣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녀에게 속은 거냐고, 자신이 바보였냐고 물으셨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을 진짜 아껴준다고 믿었다고, 외로웠던 자신에게 그녀는 유일한 위로였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고, 저희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희는 진단서를 가지고 다시 경찰에 갔고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정식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간병인을 조사했고 그녀는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근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을 반복해왔으며 이번에도 시아버지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구속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간병인 조카 명의로 시아버지께서 보증을 선 대출이었습니다. 조카는 신용불량자였고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시아버지께서 그 빚을 떠안게 되었죠. 저희 가족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쳤고 지금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자책하시며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고 미안해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들은 외롭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거나 자식들이 바쁜 경우 그 외로움은 상상 이상이며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께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자책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노인 대상 금전 갈취가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는 것입니다. 간병인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심지어 이웃 주민까지도 노인들을 속여 돈을 빼앗는 사례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인 노인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은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고 누군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하면 쉽게 믿어버리며 그 틈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가족을 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신원 조회를 하세요. 둘째, 노인의 통장과 재산 관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셋째, 노인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돈을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넷째,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외로움이 범죄자들이 파고드는 가장 큰 틈입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저희는 시아버지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기로 했고 매일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은 많이 밝아지셨고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시지만 저희는 시아버지를 위로하며 함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 간병인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저희가 잃은 돈과 시간 그리고 시아버지의 상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다른 가족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인 대상 범죄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도 언제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으며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고 안부를 여쭤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부모님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